여러분은 맥도날드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나요? 햄버거만큼 맥도날드라는 기업 자체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가총액 약 1,800억 달러,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기업 50위권 안에는 늘 들어가는 기업이죠. 맥도날드 햄버거는 조리하는 곳이 아니라 조립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레스토랑 운영 시스템, 프랜차이즈화를 정교하게 작업했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같은 브랜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나라별 맥도날드 메뉴는 천차만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부부르 아얌이라는 중메뉴가, 멕시코에는 전통 아침 식사인 모예테에 착안해 만든 맥모예테, 채식주의자가 많은 인도엔 베지 메뉴가 있고요. 다양한 메뉴들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불고기 버거나 창녕 갈릭 버거, 한라봉 칠러 같은 메뉴가 그런 것들이고요. 오늘은 프랜차이즈의 정석이라고 부르는 이곳, 배달앱 딱 켰는데 맥딜리버리 없으면 그냥 왠지 좀 서운한 맥도날드의 전략과 이 로컬라이제이션에 숨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맥도날드 원산지의 숨은 비밀입니다. 예전 돈슐랭 햄버거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맥도날드는 현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표준이라는 딱지가 달아붙습니다. 정교하게 레스토랑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수많은 맥도날드를 복제하고 거기에 다시 그 시스템을 심으면서 커왔거든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리처드 맥도날드와 모리스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이 형제가 만든 곳입니다. 리처드와 모리스가 헐리우드로 이사를 했던 1930년, 헐리우드는 황금기를 맞이하던 시절이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즈의 마법사, 시민 케인과 같은 명작들이 이때 등장했고요. 그리고 포드, 쉐보레, 캐딜락 같은 자동차가 미국 전역에 확산하던 때였죠. 맥도날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개방적인 영화 산업과 자동차의 확산,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 캘리포니아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맥도날드 형제가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좀 불편해 보인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좀 더 빠르게 간편한 레스토랑이 좋겠다. 당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은 음식을 받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차에서 먹다 보니 칼이나 포크를 쓰기도 불편하죠. 간단하지만 모두가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메뉴가 없을까? 그게 바로 햄버거였어요. 그리고 점원들이 직접 가서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주문하고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러면 회전율은 높아지는데 직원은 많이 필요하지 않죠. 1948년 두 형제가 새로운 가게를 엽니다. 메뉴는 햄버거, 치즈버거, 감자튀김, 밀크쉐이크. 근본만 팔겠다 이거죠. 메뉴를 줄이는 것만 해도 빠른 회전이 가능할 텐데 여기서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요. 모든 메뉴의 생산 방식을 표준화시켜서 공장처럼 메뉴를 찍어냅니다. 언제 가도 같은 맛의 햄버거, 획기적인 속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맥도날드는 단숨에 헐리우드와 캘리포니아의 유명 음식점이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메뉴를 줄이고 맛을 균일화하고 회전율이 높았을 때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정석으로 통하긴 하네요. 근데 이 맥도날드란 가게를 이 정도 위치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1954년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를 찾아갑니다. 이 크록은 멀티믹서기라는 대용량 믹서기를 영업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도통 잘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맥도날드 형제의 가게에서는 멀티믹서를 무려 8대나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죠. 영업 책임자 입장에서 궁금하잖아요. 맥도날드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보면은 이 믹서기를 어떤 식으로 팔아야 할지 감이 잡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그냥 이건 뭐 감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음식 맛도 음식 맛이지만은 햄버거를 만드는 과정이 효율 그 자체였거든요. 맥도날드에 다녀온 크록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믹서기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맥도날드 같은 가게가 많아져야 한다. 형제를 찾아가서 맥도날드를 확장할 생각이 혹시 없냐 물어봅니다. 근데 의외의 말을 들어요. 사실 맥도날드가 미국 남부지역 몇 개 주에 프랜차이즈 가게가 있긴 한데 성과가 딱히 좋지는 않다. 근데 크록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겠다고 나섭니다. 믹서기 팔자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는 거예요.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분명합니다. 맥도날드 매장을 엄청나게 복제해서 멀티믹서를 들여놓는 것. 근데 100개인 맥도날드가 있다고 쳤을 때 이 매장이 다 잘 돼야 멀티믹서도 들여놓는 거잖아요. 이 많은 맥도날드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조 맥도날드의 운영 시스템을 똑같이 심어놔야 합니다. 레이 크록이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게 바로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는 맥도날드 운영 시스템의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사를 잘 하던 맥도날드에 변화가 일어났던 건 매장이 한참 많아지고 난 뒤입니다. 매장이 많은 지역에 퍼지면서 언제까지고 미국식 햄버거만 팔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음식이라도 지역마다 배경, 재료, 입맛이 다 다릅니다. 왜 우리나라도 남쪽으로 갈수록 음식이 자극적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담백해지죠? 한 나라 안에서도 입맛이 이렇게 갈리는데 미국의 각 주와 다른 나라들 간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이유로 맥도날드도 현지화를 시도했어요. 로컬라이제이션,
지역마다 메뉴를 조금씩 조정하는 거죠. 맥도날드의 대표적인 로컬라이제이션 메뉴는 바로 필레오피쉬입니다. 1962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개발된 메뉴인데요. 이 메뉴엔 사연이 좀 있어요. 신시내티 주민들은 천주교 신자 비율이 높습니다. 당시 천주교에선 금요일마다 육식을 금지하는 금육제를 지켜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금요일이면 맥도날드 매출이 영 바닥을 치는 거죠. 금요일 매출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필레오피쉬였어요. 천주교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금요일에만 판매하는 특별 메뉴였죠. 근데 이게 워낙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팔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요.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요. 이 로컬라이제이션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도인 맥커리, 캐나다인 맥랍스터, 홍콩인 마차 케이크 등등 수많은 지역 특색 메뉴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거든요. 물론 모든 메뉴가 흥행하지는 않았지만요. 가장 미국다운 것을 전 세계에 퍼뜨린 기업이지만 사실 로컬라이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한국 맥도날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불고기 버거를 시작으로 다양한 로컬라이제이션 제품을 출시했어요. 작년에 출시됐다가 이번에 재출시된 창녕 갈릭 버거도 현지화의 연장선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진짜 좋아합니다. 외국에선 마늘을 향신료로 쓰죠. 한두 알이 기본인데 반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요? 편마늘 구워서 향 내면 거기에 다진 마늘 또 넣습니다. 기본이 한 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마늘버거가 나오는 건 사실 예견된 일이었죠. 장난처럼 말씀드렸지만 마늘버거는 메뉴 개발자가 작정하고 한국인의 입맛을 저격하려고 만든 버거였어요. 마늘은 국, 찌개, 반찬에도 들어가는 기본값 같은 거니까요. 그럼 왜 하필 창녕 마늘일까요? 원래 여기 마늘이 알이 크고 단단해서 유명하긴 했는데요. 마늘 특유의 알 입맛이 좀 덜하고 단맛이 있기 때문에 소스로 만들면 딱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햄버거 하나에 마늘 6개가 들어간 엄청난 버거가 나왔어요. SNS에 재밌는 반응들이 돌았죠. 웅녀 체험이었다. 버거에 다진 마늘을 때려 넣는 한민족의 기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실제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판매 기간인 한 달 동안 총 158만 개, 2초에 하나꼴로 팔려나갑니다. 덕분에 창녕 마늘 역시 예상 수급량을 훨씬 넘은 42톤이나 수급하게 됐죠.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들은 꾸준히 나왔어요. 국내산 오곡가루를 활용한 허니버터 인절미 후라이도 그랬고, 제주 한라봉 칠러, 나주배 칠러도 재밌는 메뉴였고요. 한라봉, 배 역시 각각 47톤, 164톤씩 수급하면서 상생 효과를 보게 됩니다. 보석 녹두 버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시도한 제품이었죠. 보석 녹차를 먹여 키운 돼지인데 이 보석 녹두는 육질이 연하고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보석 녹차밭을 운영하는 농부들이 직접 출연해 찍은 CF와 햄버거 맛을 표현했다는 타령이 정감 간다는 반응이 많았죠. 전 막걸리 잔을 잡듯 콜라 잔을 드는 이 장면이 인상 깊더라고요. 말씀드렸듯 두 버거 모두 로컬라이제이션 된 상품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지역 특산물과 식재료를 활용했다는 거죠. 맥도날드가 이 프로젝트에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마늘이나 돼지는 더 저렴하게 공수할 수 있지만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건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화가 아닌 맥도날드의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현지화. 이겁니다. 실제로 맥도날드가 국내산 식재료를 수급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8도의 지역 농고에서 총 38,000여 톤의 식재료를 수급하거든요. 국내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역의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브랜딩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죠. 모든 로컬라이제이션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필레오피쉬는 맥도날드 역사상 손꼽히는 현지화 상품에 해당하지만요. 하와이안 버거인 훌라버거는 완전 실패했거든요. 레이크록은 훌라버거를 먹어본 소비자들의 한 줄 평을 잊지 못합니다. 이거 괜찮네요. 근데 버거는 언제 나오죠? 따뜻한 파인애플을 식재료로 쓸 땐 조심해야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메뉴란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개발 비용은 있는 대로 투자했는데 그만큼 큰 호응이 돌아오는 법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자주 먹는 빅맥, 베토디, 불고기 버거 역시 수많은 실패 사이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은 것들이죠. 다시 돌아온 창녕 갈릭 버거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간 판매했던 이벤트성 버거가 다시 돌아왔던 건 어쨌든 의미가 있긴 하죠. 레이크록은 생전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맥도날드가 다양한 나라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그 지역의 공급업체도 함께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맥도날드가 새로운 지역에 진출할 때마다 로컬 업체를 주로 이용해왔죠. 레이크록의 말처럼 소비자와 공급업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현지화가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캠페인의 핵심이란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화의 상징이었던 맥도날드의 로컬 소싱, 다음엔 어떤 메뉴로 새로운 맛을 전달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